리뉴얼 이후 큰 따옴표 채널의 첫 번째 콘텐츠 페이퍼 리드입니다. 조선, 동아, 한겨레, 매경, 경향 등 주요 신문사의 한 주간 보도를 요약하고 큰 따옴표만의 인사이트로 보도를 해석합니다.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언급하면서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신문사 모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겨냥, 전면전, 최후 통첩 등 강한 의미의 단어를 붙여 대통령의 발언이 가지는 중요성과 엄중함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연준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가 지명되면서 유동성 감소에 대한 불안이 컸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케빈 워시의 강달러 기조를 예상한 투자자들이 달러 대신 투자했던 은과 금 관련 상품을 매도했고, 여기에 더해 늘어나는 AI 투자와 달리 명확히 보이지 않는 기업의 실적 우려 등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로 한국 시장도 같이 급락하면서 신문사에서는 2일 월요일 시장을 블랙 먼데이로 칭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지만 저점 매수 심리가 작용해 개인이 이날 4.5조 원을 순매수하는 등 시장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도 하이닉스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고, 다만 6일 밤 미국 시장이 공포를 띠고 반등하면서 이번 주 한국 주식시장도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K-팝이 그래미에서 최초로 수상한 사건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날의 수상 소식은 주요 신문 1면에서 사진 기사로 주로 다뤄지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조선일보와 매일경제는 이 성과를 강조하면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조명했고, 동아일보는 제목의 언어 유희를 활용했습니다. 저도 캐대언을 참 재밌게 봤는데 그래미 수상 소식을 듣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캐대온 공개 이후 좀 지나고 나서 낙산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모로 문화의 힘을 느꼈던 지난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조국당 간의 합당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위원 이현주 등으로부터 공개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강조됐고, 정청래 당대표의 잠재적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도 합당 논쟁에 가세하는 등 갈등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시각적 요소와 언어 유희를 활용해 갈등을 부각시켰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명 명청대전 성격의 갈등으로 이를 해석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냈던 대통령과 동시에 정부는 브리핑을 통해 계약이 5월 9일까지 이루어질 경우 6개월간 중과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지 등으로 인해 빠르게 매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정으로 해석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압박이 지속됨과 동시에 반발을 줄이면서 다주택자발 매물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미국과의 통상 및 관세 갈등에 대한 보도입니다.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신문들은 이러한 분위기들을 전하며 관세 불확실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월 5일에는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 주도로 출범한 히토르 동맹 결성이 한국의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지 이니셔티브에는 55개국이 참여하며 한국은 초대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과의 통상 갈등 속에서 중국의 광물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국이 이 동맹에 참여함으로써 쿠팡 이슈와 대미 투자 지연 등 부정적인 이슈가 많았던 한미 관계 속 한국의 포지 참여를 요구했던 미국의 신뢰를 얻고 공급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검찰개혁안에 공소청 보안수사권 부여와 상반되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수 매체들은 정부와 여당 간에, 나아가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을 강조하는 한편, 진보 매체들은 당의 발표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안수사권 논쟁 외에도 중수청의 인력분리 문제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이견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문이 게재한 사설을 통해 한 주간 이슈를 톱파보는 오피니언 원 코너입니다.
이번 주 주요 신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주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연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그중 월요일은 대통령의 감정적인 발언보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결과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는 주식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복잡한 구조와 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주택 공급과 더불어 세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시간이 걸린다면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원칙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두 신문은 다주택자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한겨레의 최근 보도는 공급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1월 29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 이행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문제 제기와 더불어 보유주택수가 아닌 전체 보유가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금을 매겨야 하며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개선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설들을 읽고서 저의 생각인 페이퍼리드 마크를 한번 써봤는데 이번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진보계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강력한 세제 개편 조짐이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과거 규제 위주 정책이 가져왔던 부작용인 매물 잠김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쏠림, 전월세 품귀 현상 등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자칫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양면성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 성패를 가르는 결정타는 공급 대책에 있습니다. 아무리 SNS를 통해 강공을 펼쳐도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금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시장에 확신을 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 중심 공급과 더불어서 민간 중심의 공급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관세와 대미 통상 갈등이 다시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 재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 위기에 대응하는 중입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의 사설에서도 관세 불확실성이 높아진 지금 정부와 국회는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국익을 위해 여야가 협력해 신속한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국회의 역할과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사설에서 국민의힘은 비준을 고집하지 말고 특별법 철회를 위해 양보해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논지가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부 또는 미국 의회와 같다고 비하는 한편 당일 이뤄진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설들을 읽고 다시 페이퍼리드 마크를 적어봤습니다. 트럼프의 변덕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호황을 맞이한 우리나라에 있어 대미투자 특별법을 위해 정부는 협상 내용을 야당과 국민에 투명하게 밝히고 국회는 특별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들은 모두 이번 선거에서 공천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치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는 민주당의 자성을 요구했고 동아일보는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공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선거 출마 및 검증 비용을 줄인 개혁신당을 언급하며 현재 정치자금 모금용으로 악용되는 출판 기념회의 폐단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신문들은 모두 임선숙 변호사 감사위원 제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특히
여당 최고위원 출신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인물의 배경 중 대선 당시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 경력을 강조하며 감사원의 직무적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동아일보와 한겨레에서는 여당 최고위원 출신 배경을 강조하며 비판적인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입니다. 최근 동아일보와 한겨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 중 동아일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환영하는 한겨레와 달리 약간의 우려를 표하면서 비자발적으로 보유하게 된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포이즌필이나 차등 의결권과 같은 대안을 강조하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확정 시 다른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만의 시선으로 작성된 기사를 소개하는 체인지업 코너입니다. 이번 주 조선일보의 체인지업은 지난 4일 장윤 기자가 작성한 사유면 기사 가성비의 추억, 학생 식당이 사라진다입니다. 대학 캠퍼스의 상징인 학생 식당들이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연세대 고를쌤 등 명소들이 적자를 건디지 못해 폐업했고 학식 가격이 7,000원 내지 만원대로 치솟으며 외부 식당이나 배달 음식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은 적자 보전을 위해 기숙사 의무식을 도입하며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정부 지원과 더불어서 1,000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하는 소비 중 대부분은 식비와 교통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 물가가 크게 오르는 걸 이제 체감을 저도 하고 있고 덕분에 어려움도 이제 겪고 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K패스라든지 기후동행 카드로 어느 정도 복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가가 높아지면은 이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제 학생 식당의 입장에서도 재료비가 이제 커지니까는 이에 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제가 학부사 기자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썼어요. 학식 가격 인상으로 시작된 이제 기사인데 2025년 2학기에 있었던 저희 학교 학생 식당 가격 인상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669명 중 86%가 부담된다는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영양 성분을 제대로 챙긴 끼니를 먹으려면은 8,000원 내지 만원은 내야 돼요.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서 매일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안타까움을 느꼈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에 따라서 1,000원의 아침밥뿐만이 아니라 1,000원의 저녁밥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학생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실을 다룬 기사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번 주 동아일보의 체인지업은 지난 2일 손준영 기자가 작성한 기획기사 과밀화의 비명지른 교도소, 교화 대신 번아웃만 남아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9%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화로 교도관 1명이 수용자 67명을 관리해야 하는 인력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교도관들은 폭행 사고 급증과 마약 사범 관리의 어려움 속에서 야근 및 휴무 반납을 반복하며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교도관 증원 및 처우 개선, 시설 확충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증설은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도소 증설이 불가능하다면은 과밀화 해결을 위해서는 가석방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국민 정서에 더욱 반할 뿐더러 범죄 예방에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정시설 과밀화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장기 수용자랑 흉악범을 따로 분리해 기사에 나온 직업훈련 교도소처럼 교화 가능성이 높은 수용자가 있는 곳의 포화도를 줄이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북 청송군이나 강원 태백처럼 지역 소멸을 막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시설로서 교정시설을 위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일종의 인센티브도 같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시설뿐만이 아니라 요즘 데이터 센터, 핵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가 극심한 시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사회의 필요성과 지역 주민의 반대를 중재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난제들을 우리나라의 수기 민주주의와 건전한 토론 문화가 해결할 수 있는 토양을 무엇보다 정치권이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체인지업은 지난 3일 허윤희 기자가 작성한 기사 필수 의료 기피 현상에 형사처벌 완화 카드 꺼낸 당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중대 과실 없는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증, 응급 등 필수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고 반의사 불벌 특례를 중상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병원의 사고 설명 의무화와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환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이를 의사특권법이라 부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과 파업으로 인한 공백, 수도권 쏠림,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필수의료 체계가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의대생 친구들이 많은데 실제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증, 응급 또는 분만 같은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관련 소송 기사를 서로 공유하면서 저 분야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진로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실이고, 그래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법적 책임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중대 과실이 없는 사고까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수가 조정입니다. 필수의료는 투입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가 매우 크지만 그에 비해서 보상은 지나치게 낮은 편입니다. 필수의료 문제는 노력과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주간 신문 요약 정리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매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큰 따옴표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